전염성 바이러스의 세계 최고 권위자죠. 미국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종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난 1년간 고생해왔던 세계 시민분들에게 가장 바랐던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가운 파우치 소장의 팬데믹 종료 발언이 세계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도 가장 반가운 소식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파우치 소장의 코로나 팬데믹 종식에 기미가 엿보인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주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의 존경받고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게 네. 월가의 얘기인데요.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가장 바라고 환영받고 반가운 사람이 파우치 앤서니 이렇게 소장이고요. 미 국민들로부터 가장 바라는 이러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이런 각도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이런 걸 한번 대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국민보다도 전 세계 국민이 이렇게 바라는 거는 오늘은 뭐 증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운 사태를 감안해 볼 때 가장 반가운 얘기가 이 앤서니 소장이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You're almost there. 바로 그 팬데믹의 그 이렇게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다. 대체로 5월 정도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년 전에 세계보건기구가 이 신종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할까 말까 했던 점이 1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WHO가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인 질병이다. 이게 선언한 지 딱 1년 만에 어제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You're almost there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증시 얘기보다는 더 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청자분이 증시와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측면보다도 증시와 경제적 측면을 좀 축소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기적 변화죠. 왜냐? 코로나는 그 어느 바이러스 증병보다 전염성이 강하다. 시청자 여러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유일한 게 격리였죠. 격리. 그래서 마스크도 쓰는 것도 격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것도 격리고, 이게 격리 방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백신이 개발되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경제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이카토마이즈 불연결 경제, 이분법 경제라 그러죠.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 이런 그 다이카토마이즈 경제에서 연계성 경제로 간다. 디스다이카토마이즈 경제로 간다. 그래서 자본의 이동도, 상품의 이동도, 사람의 이동도 이렇게 연계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경제에 있어서는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증시보다도 가장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사실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거렸죠. 아마 1년이 사실상 1년간의 변화를 보면 전 세계 분야보다 좀 다르긴 합니다는 one decade, 30년 동안 이렇게 one generation, 죄송합니다. one generation, 3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1년 만에 겪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잃어버린 시간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발언이 가장 이렇게 환영받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주가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 주가가 예상보다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발언대로 본다면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상징성 있는 다우존스 한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좀 꼬리를 내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왕창 퍼붓던 만큼 이제 행오버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술을 만취하면 다음날 깰 때는 바로 정신이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행오버 숙취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인플레 문제라든가 국채금리 상승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돈을 뿌려댄 만큼 그 행오버 숙취 현상이 어떻게 될까? 이게 증시에서는 새로운 과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예상보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에 거쳐서 호재들이 집중을 됐었는데 세계 증시가 오르기는 했지만 이 호재가 이렇게 많았던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이런 평가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늘 걸쳐서 호재가 7가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일곱 가지가 뭘까 하는 측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이벤트 그래도 무난하게 끝났죠. 2월 물가지표, 3월 이후에는 불안하지만 일단은 2월 달은 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10년물 미국의 국채 응찰하는 문제가 2월에 그 발작 현상은 나타났죠. 수요가 부족하면서 발작 현상이 사실 국채금리 인상 문제, 국채금리 상승 문제가 증시에 됐었는데요. 사실은 응찰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2월에 발작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그 호재다 이렇게 부여됐고요.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방책 원래는 그 서명이 금요일이라 하려고 그랬었죠. 이걸 앞당겨서 그렇습니다. 미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소득이 저소득 계층에서는 지금 지원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이 거리에 쫓겨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빨리 서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당겨서 오늘 서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신흥 이렇게 부동산 투기 문제 관련해서는 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사람은 다 빼졌습니다. 국토부라든가 청와대 다 빼지고 7명만 나왔습니다. 아마 조사 대상이 한 15,000명 됐는데요. 7명 그것도 언론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실 대통령이 발표한 게 아니라 정세균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 대비해서 어떤 시각일까 하는 이 측면에서 국민이 바라면 나서서 백신도 먼저 개발받고 그다음에 사실상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서 빨리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줘야 된다 하는 이 애틋한 국민을 생각하는 심리 이런 것이 사실상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화합과 조화 차원에서 얼만큼 미국 사람의 존경을 받는가 하는 것이 어제 3대 이벤트와 오늘과를 걸쳐서 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어제 발생했던 호재죠. 오늘 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늘 1.5% 밑으로 떨어진 거는 ECB의 국채 매입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하는 네. 이 문제가 금융 완화 지속된다.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사실 ECB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앨런은 방치를 했는데, 파월은 방치했는데 라가르드 총리는 행동에 나설 겁니다. 인플레 우려가 되면 완화시켜야죠. 오퍼션 트위스 정책이라든가 하니까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라가르드 총재는 IMF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는 인플레 문제라든가 국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그러나 인플레 문제, 국채 금리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문제에서 사실 시장을 방치시키지 않고 행동을 나섰던 겁니다. 그게 긴급 이렇게 대출 프로그램에서 국채 매입 속도를 이렇게 속도를 끌으니까 그만큼 네. 금융 완화 문제가 더 이렇게 금융 완화 지속되겠다는 행동으로 나서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오늘 한때 1.5%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나리오. 네. 그래서 1.2%, 1.5%, 근데 1.5%는 대중적이다. 1.5% 밑으로 떨어지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얘기하게 되면서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딱 들어맞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3대 지수 중에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의 호재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어제도 물가 안정 문제, 그다음에 국채 응찰 문제, 그리고 어제 같은 경기 부양책 통과하니까 바로 이게 트리플 RE 다들 아시죠? 리플레이션 문제, 리벤지 스펜딩 문제, 리스토킹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어제 세계 증시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는 부정 스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부정 스캔들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돼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는데요. 오늘도 고용지표가 이렇게 발표됐지 않습니까? 고용지표 좋게 발표했죠? 네. 근데 고용지표는 경기에서 보면 앞서가는 선행지표, 그다음에 같이 가는 동행지표, 그다음에 후행지표인데요. 마지막으로 경기가 사실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트리플 R에 대한 기대가 되면서 3대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의문점입니다. 당신은 7가지 이렇게 호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한 게 어제 3개, 오늘 3개, 6개까지 아니냐 하는데요. 네. 오늘 월가에서 가장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호재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해서
이렇게 경기부양책 규모를 대폭적으로 1조 9천억 달러 통과시키고 의지 있게 통과시키고 이거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서 국민의 마음속에 국민의 이렇게 바라는 속에 파고들었다 하는 측면에서 화합과 이렇게 동조 화합과 이렇게 하는 측면에 사실 행동으로 보였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이라고 현 정부 출범이 했는데 사실 적폐청산이 실제로 말만 했지 행동에 나서는 자 가장 필요한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가장 필요한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그 대조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 호재가 앤서니 그렇게 소장의 We are almost there. 이 팬데믹이 종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 당초 일보다 앞당겼던 바이든 대통령이 월가의 최대 호재다 해서 사람이 호재가 된 때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호재에 더해서 지도자의 리더십 7번째 요소로 함께 꼽아주셨고요. 트리플 V에 대한 기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 종식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 쏙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신에서 이렇게 5월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에 대해서 백신을 완전히 종료시킨다, 네. 접종을 종료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그 백신 보급 속도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백신 이렇게 대중 접종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실은 백신이 되면 떨어졌던 걸 들러붙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자체가 올해 세계 경제라든가 투자 환경에선 획기적 변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전망해 드릴 때 연초에 가장 큰 투자 환경 변화, 성장 변화는 이기주의를 취했던 트럼프에 이어서 다자 채널을 지우고 화합을 강조하는 바이든 체제로 넘어오는 거다.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격리를 시켰던 코로나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는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속속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자 채널로 복귀하면 세계 교육이 증가한다. 세계 경제 성장이 된다. 포스트 코로나 되면 백신이 보급이 빠르면서 사실 세계 교육이 증가되고 세계 경제 성장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이렇게 가장 최근에 지금 상황이 급변하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게 이렇게 OECD의 중간 경제 전망입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한국경제TV가 국내 언론 첫춤으로 그로스 서프라이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 뒤져보면 국내 언론들은 이런 똑같은 수치 가지고 그로스 서프라이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그로스 서프라이스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썼습니다. 왜 하냐면 지금 같은 백신 보급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따라서 불연계 경제가 연계 경제로 이분법 경제가 연계 경제로 가기 때문에 이 또한 성장 환경에서 획기적 변화거든요. 자, 그로스 서프라이스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기간에서 똑같은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자, 작년 12월에 올해 성장률이 4.2% 세계 경제 성장을 봤습니다는 자, 3월 달에 중간 전망에서는 5.6%를 봤습니다. 3개월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1.4%포인트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보급이 가장 빠른 게 지금 바이든 정부입니다. 작년에는 트럼프가 지도자가 굉장히 잘못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경미하게 취급됐고 그것이 대처가 늦게 되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경제 피해가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바이든 정부가 본인 자신부터 사실 그렇게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백신을 맞았습니까? 한번 그래서 백신 내고 이러면서 대중보고 속도가 빠르게 됨에 따라서 유색 인종, 이민족과 결부되어 있는 이런 쪽에 화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이 해서 성인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떨어졌던 게 들러붙는 거죠. 미국 경제 성장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로스 서프라이스 나타난 거죠. 자, 똑같은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미국 경제 OECD 전망은 3.2%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3개월 만에 똑같은 6.5%입니다. 6.5%. 12월 달엔 3.2%입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뭐냐? 올해는 6.5%입니다. 근데 한국의 백신 보급이 높은 백신 보급이 늦은 한국 경제성이 3.3%입니다. 경제 연령 어디가 전습니까? 한국의 성장 탄력도가 뭐냐? 탄력도가 우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6.5% 대비해서 한국이 3.2%니까 뭐냐?
작년에 우리나라가 OECD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이 공치성게 무섭게 되는 거죠. 미국은 6.5%입니다. 한국은 3.3%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국민의 자발적에서 방역 선전국 작년에 우리 대구라든가 광주의 이염소 시장이 보였던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화합이 착 방역 선진국에 나왔는데요. 정작 국가가 해줄 일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는 국가에 지원해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잃어본 시간인데 이 문제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경제력이 우리보다 경제발전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우리보다 늙은 미국 경제가 6.5% 가는 데 반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 이렇게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와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 것을 제가 그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경제 총리가 사실 홍남기 부총리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요. 잘못되면 홍남기 부총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좀 썼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대목인데 그냥 홍남기 부총리를 얘기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보급 정도에 따라서 올해 각국의 경제 성장률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봤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자,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보면 지금은 앞서 그 그래프에서 보면 네. 신흥국이라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이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8% 정도.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아니고 네. 미국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미국은 6.5%, 중국은 8%, 물론 OECD 전망에서는 7.8% 나왔습니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국이죠. 그러면 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백신이 자체적으로 개발된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된 국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치사할 시간에 사실 백신 개발부터 이렇게 앞서서 가야 되면 이러한 백신에 따라서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세계적 트렌드에 우리가 외딴섬 이렇게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전엔 코로나 지금까지도 이거 해가지고 격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네. 이거 빨리 철폐되지 저 아름다운 얼굴을 계속해서 파고 시청자분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네. 방역선전국은 그 방역선전국대로 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걸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는 이렇게 돼서 사실 백신의 보급 따라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는 성장이 높고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자마자 성장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세다툼하죠. 자, 세다툼합니다. 세력 다툼하는데요. 자, 세력 다툼할 때 중국의 영향력 증대하고 미국의 영향력 증대하는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중심축 피보 스테이트 논쟁이 이렇게 되는데요. 세 확장할 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백신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백신 보급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무기할 때는 그만큼 자, 준다, 중국으로 들어온다, 중국으로 들어오고 미국 준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안 준다 하면 이렇게 확실히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의 이렇게 백신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 생산국에 빠르게 보급시키는 문제와 함께 국민 보건장 측면에서 세다툼과 관계없이 이걸 무기하지 않았으면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백신 보급에 따른 기대 효과가 이렇게 크겠습니다는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다. 행오버 현상. 술이 만취해서 다음날 깨긴 깼습니다는 정신 상태가 몽롱한 행오버 현상으로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이게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풀어낼 문제다. 특히 중국이 풀어낼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파우치 소장의 말대로 팬데믹이 종료될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우려가 불거졌던 인플레이션에 좀 더 가속도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빠르면 네. 돈을 작년에 왕창 뿌렸지 않습니까? 지금 왕창이라는 표현을 좀 방송용으로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의 와닿기 위해서. 네. 중앙은행의 사실 최종 대부자 위치를 이렇게 버릴 정도로 왕창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걷어들이고 나서 세계 경제가 빨라야 되는데 걷어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백신 보급에 의해서 불연계 이분법 경제가 연계 경제로 보면 상승장 에스컬레이트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당연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2월 수치가 좋기 때문에 인플레 문제가 부딪혀 있다. 이렇게 해서 줍줍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뭐냐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자, 국채 매입 속도를 늘리는 것은 그 인플레 우려를 했기 때문에 국채 매입 속도를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왜 한국경제TV에서 속보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저희가 시황에서 사상 보기는 최고치를 했는데,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때 투기적 대상이다 해서 2월 달에 57,000달러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저게 사상 최고치가 아마 2월 달에 57,300달러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57,800달러가 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자, 3월 이후에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 우려가 된다. 해칭수단으로 금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가 오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해칭수단으로 유일하게 어제 제가 대창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쿠퍼 이렇게 구리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김수현 이사가 네. 잠시 여행 하는 김수현 이사가 이 원자재에선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조언을 들어서 원자재 가격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구리 전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감대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주가가 좀 대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기업의 내부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저평가받는 대목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직원들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오늘 인플레 문제에서 구리와 함께 지금 비트코인 인플레 해칭수단으로 강하게 부각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이사의 이렇게 전망으로 보면 자, 중장적으로 보면은 사실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지는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풍력 같은 전기차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네. 이런 쪽에서 수요가 공급에서 초과 현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쿠퍼 가격이 한 8만 톤당 8만에서 9만 달러, 8천에서 9만 9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00달러 이상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이 바로 인플레 해칭 차원에서 이렇게 구리와 비트코인이 돼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러면 왜 인플레 우려가 불식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보면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인플레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이렇게 있다. 네. 인플레 스파이크 현상은 사이클과 다른 것, 슈퍼 스파이크라 했지 않습니까? 강만수 선수가 세게 때리는 것, 단기에 인플레가 폭등하는 것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인플레가 2.3%입니다. 베이스가 높죠. 그러면 올해 2월 달에 보면 작년에 베이스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인플레가 그놈 1.3%로 안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3월 이후에 코로나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됐죠. 네. 그래서 1.3%, 0.13% 이게 3월 달이고 0.3%가 4월 달이고 5월 달이 0.1%입니다. 6월 달이 0.6%거든요. 근데 어떤 분 같으면 왜 전월비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인플레 타겟팅선은 연율 개념의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동월비로 하는 겁니다. 전년 네. 동월비. 전년 동월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베이스가 그렇게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준만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수준 지금 수준만 나오더라도 자, 5월 같은 경우는 0.1%일 땐 인플레 전년 동월비 물가 상승률이 1.3%가 아니라 4% 이상 되는 겁니다. 4% 이상. 그래서 3월 이후에 미국의 물가가 사실 3% 이상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도 바로 그 대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인플레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플레 해칭선은 비트코인이 되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사상 최고치. 제닛 앨런이 얘기가 상당히 무색해되는 거죠. 이 역시 또한 자, 돈이 왕창 풀었습니다. 이제는 백신에 의해서 빨리 경제가 돌아갑니다. 네. 그럼 뭐냐? 돈 들어가고 이게 출구 전략이 해서지 못했으니까 돈 들어가기 시작하고 경제가 빨리 해서지니까 당연히 인플레 우려는 완화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백신이 보급돼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 작년에 비상사태 풀어냈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그게 수리라면 만치 상태인데요. 네. 이게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코로나 문제는 백신에 의해서 말끔하게 되지만 이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빨리 뭐냐,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래요? 술 깨는 약? 이걸 좀 빨리 해서 출구 전략해서 이걸 좀 걷어내야 되는데 못 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숙취 현상 문제가 오늘 주가가 그렇게 7대 호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올라가지 못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많이 풀려버린 돈 유동성을 출구 전략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인플레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팬데믹이 곧 종식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 보니까 인플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학계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기되죠. 네. 계속 제기되는데 오늘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제닛 앨런 소장이 아주 수모를 겪는 상태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에 대해서 팬데믹 종료가 되다 보니까 파월의 입장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입장이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인플레 우려, 돈 많이 풀었죠. 금융 완화에 대한 인플레 문제죠. 두 번째는 뭐냐? 자 원재 가격 많이 올라가죠. 원재 가격 올라가죠. 비용 상승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백신이 종료돼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로스 서프라이스가 되면 바로 인플레 갭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누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책 요인, 그다음에 비용상, 공급적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디맨드 풀 사이드에 이렇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자 지금은 2월 물가는 마일드 인플레이션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갤러핑 말이 뛰는 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냐? 자, 4, 5월 달은 슈퍼 스파이크, 인플레의 슈퍼 스파이크 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 국제 원재 가격이 슈퍼 사이클 얘기하면서 네. 반도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하면서 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인플레 문제에서는 왜 안정됐다고 얘기합니까? 세계에서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하고 자, 중국의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주력 산업은 슈퍼 원자재 사이클 얘기하면서 왜 종합적인 물가 지표는 왜 안정된다고 계속 합니까? 이게 저가 떨어지면 주식을 주십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들은 종목 얘기할 때는 3대 슈퍼 사이클 얘기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산업들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물가는 왜 안정된다 그럽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태가 나오는 물가 지표가 사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플레 지표가 숙취 현상 속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측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일드가 갤러핑, 그다음에 슈퍼 스파이크가 4, 5월 달에 기억되는데 이게 슈퍼 사이클로 변할지 네. 이런 것이 지금 뭘까해서 관심이 되고 있어서 오늘 대형 호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거쳐서 주가가 이렇게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은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딜레마에 빠진 사람은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 어렵죠.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자막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뒤쪽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드렸습니다. 곧 다음 자막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시는 자막이기 때문에. 네. 자, 파우치 발언은 파월 의장을 더 당혹스럽게 하는 거죠. 세계 경제가 빠르게 팬데믹 종료가 된다면 자, 세계 경제가 빠르다 보니까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렇게 OECD라든가 뭔가 이런 데서 그로스 서프라이스라는 표를 쓰는 걸로 12월 대비해서 미국 경제 성장이 3.2%에서 6.5%로 굉장히 성장이 되는데 경기적 측면에서 파월 의장의 지금 인식은 뭘까? 완만한 회복세다. 2023년까지 경기가 정상화되기 어렵다. 스네이크형 경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다. 우려할 바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4월 달에 월가에서 인플레 슈퍼 스파이크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목표 보겠습니다. 제닛 앨런 의장은 내년에 달성한다. 내년에 달성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팬데믹이 종료되면 빠르게 이제 직장이 복귀되면서 빠르게 일자리 붐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냐 제닛 앨런은 내년도에 완전 고용이 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고용 창출 목표가 될 때는 뭐냐 엊그제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웨비나에서 2에서 3년에도 거리지 못한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파월 의장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바이든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년 2월 되면 임기를 맡고 있는 이렇게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제시했었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페드 회의에서 파월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오늘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를 우려하면서 실제 액션을 보이면서 국채 매입 속도를 늘려서 시장의 인플레를 낮추는 지금 말만 하면 안 되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거든요. 네. 이게 부동산 투기 문제도 말만 하면 안 되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거든요. 행동으로. 그런 과정에서 자 내년 다음 주에 있을 16일, 17일 미국 시간에 있을 사실 여기서 페드가 사실 오퍼레이션 티스 같은 이런 구체적으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인플레를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액션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그 끝난 ECB의 이렇게 회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다 보면 투자 환경도 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 주식 투자자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인플레 문제는 네. 사실 2월에 인플레 우려가 문제가 불거되는 것이 어떠냐.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근데 왜 그러냐. 작년 말까지 디플레 우려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2월 달에 갑작스레 인플레 되다 보니까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앵커도 그렇고 이게 뭐냐. 작년까지 디플레 우려 많은 세계적 석학들이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증시에서 보면 증권사 페이퍼들 디플레 우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1개월 탁 지나는데 1월 달 지났는데 인플레 우려가 되니까 이 자체가 물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해도 이게 텐트림, 발작 현상이 일으키는 겁니다. 국채 금리도 자 작년까지 안정돼 있는데 물론 작년 8월서부터 뛰긴 했습니다는 작년 안정되는데 갑작스럽게 국채 금리가 1.5%가 뭘 높습니까? 과거에 비교해 국채 금리만 정상화 상태에서 볼 때는 대체로 3% 이런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수준이 자 0.5%에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진짜 1.5% 그게 절대수 높지 않죠. 네. 근데 작년에 8월 달에 0.5%에서 지금 2.5% 비율이 근데 갑작스레 5배 이상 되니까 발작 현상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런 현상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나타날 때보다 나중에 나타날 때는 그만큼 이제 학습 효과가 되는 거죠. 네. 에로 교수가 얘기했던 학습, 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doing. 정상화라는 건 이게 정상화하는 겁니다. 정상화라는 것은 learning by doing 이렇게 돼서 앞으로 뭐냐? 인플레 우려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과거에 처음 나올 때보다 증시에 주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학습 효과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 팬데믹이 되는 선언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향후에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작년 3월에는 그 어느보다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 회장님들이 금융사회장이 주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원달러로 올라간다. 기축통화 없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자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사실 그 원달러는 많이 떨어집니다. 달러는 약세됩니다. 워낙 강세됩니다. 원달러는 1280원에서 108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8월 여름휴가철 이후서부터 미국 증시의 기술적 차익을 실현해서 한국 주식을 좀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네. 또 그 위에 한국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트럼프에서 네. 바이든으로 그다음에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현실화 있습니다. 그럼 예. 투자 전략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전히 주식이 유망합니다. 근데 지금 뭐 주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금 금리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채권은 지금 주식보다 더 거품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죠? 거기 들 사람 없죠? 부동산 문제 그렇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접근합니까? 그래서 역시 주식이다. 근데 주식인데 유동성 장세에서 아까 불연경 경제에서 연계 경제로 하면 펀더멘탈 장세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사실상 작년만큼 기대 수익률을 높으면 안 된다. 유동성 장세는 근거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냐?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 수익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이 수익이 안 납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일단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수익이 되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은 유동성처럼 단기에 빨리 나타나는 게 지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주식은 계속 유망하더라도 사실상 작년처럼 많이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작년 것처럼 100% 수익 나는데 30% 수익 나 만족을 못하죠. 그다음에 이상한 업종들 보는 겁니다. 이상한 업종 저거 뭐 그런 업종들이 가다가 보면 낭패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대 수익률을 좀 작년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도 높습니다. 3분의 1 낮춰준대. 호흡은 길게 간다. 네. 유동성세 단계 나타나는데 펀더멘탈은 좀 길게 나타난다 이 보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교체해야죠.
유동성 장세에서는 저금리 있지 않습니까? 대형 기술주가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뭐냐? 경기 민감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작년 9월에 한국 주식을 이렇게 작년에 끌어올려서 미국 주식의 기술주를 얘기하다가 작년에는 뭐냐? 차익 실현하고 한국 주식을 추천하다가 올해 그 4월 이후서부터는 다시 경기 민감주인데요. 성장이 한국이 빠르냐 미국이 빠르냐 미국이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술주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민감한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네. 교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가져가는데 특히 성장세가 빠른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종목 추천은 제가 안 합니다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종목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상 이 한국경제TV의 공영방송의 성격을 그고 있기 때문에 한국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오늘 경기 민감주와 관련해서 이런 업종들이 나왔습니다. 성악개미 분들은 대형 기술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쭉 나오죠. 이런 종목들은 미국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제 입을 통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펀더멘탈 장세를 간다. 그래서 작년만큼 기대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기대 수익을 낮춰달라. 호흡은 작년엔 빠르게 나타난다. 지금 길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종목은 대형 기술, 저금리 혜택이 고금리를 가니까 뭐냐 대형 기술주는 좀 낮춰진다. 그리고 대형 기술 주가가 쭉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냐 베이스백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높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된다. 경기 민감주로. 그래서 전 세계 경기 민감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만 미국의 성장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다시 한번 이제는 작년에 8월 이후에 이어서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집사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투자 환경이 변하는 만큼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월가의 7가지 호재와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코로나19 조기 종식 발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